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시장론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론에서는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없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페이지는 124페이지 문제 1번서부터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틀린 것을 골라내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양이나 질, 위치 등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이라고 정의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우리 기본서에서나 이런 말들은 처음 보는 말인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리적 구역이라고 정의한다. 유사한 부동산, 즉 인근 부동산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대체 가능성이 가능하다라는 걸 배운 적이 있었죠. 그런 개념에서 접근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주택시장은 국지성에다가 밑줄. 자, 국지성이다라는 얘기는 한정적으로 이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역적 경향이 강하고 또 지역 수요에 의존하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의 도출이 용이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개별성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3번. 주택은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화이므로 교통의 여건이나 주변 환경, 상품 외적 요인이 소비자의 주거 선택에 큰 영향을 주고 있죠, 지금. 맞는 얘기. 4번이 틀렸는데요. 왜 틀렸는가를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 상품별로 밑줄, 시장의 조직화가 용이된다, 에다 밑줄 그시고. 자, 부동산은 조직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비조직화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비조직화, 비표준화 기억나시죠? 질문, 독점화, 비독점화. 독점화, 비독점화. 독점화야. 다 비 붙이면 안 돼.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죠? 비조직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4번이 틀렸고. 5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이에 따른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게 뭐야? 단기야, 장기야, 이런 현상이 단기 현상이지. 무슨 시차? 공급 시차 때문에 가격이 급상승한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다? 가격 왜곡되는 현상이라고 그랬죠. 자, 이런 경우가 많다. 맞는 질문. 자, 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유형에 다음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을 골라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 용도에 따른 얘기는 어떤 쓰임에 따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상공으로 분류하는 거 맞습니까? 자, 나눌 수가 있다. 1번 질문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2번. 토지 매매 시장이란 지가를 매개로 하여 토지 소유권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매개라는 게 뭐야? 수단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맞는 얘기. 3번. 매도자 시장은 매도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서 초과 수요 시장이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초과 수요는 사려는 사람이 많을 때 파는 사람이 짱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다음 밑줄. 자, 사려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 맞는 얘기지? 거기에서 말장난 할 수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가격이, 거기 뭐라고 그랬죠? 상승한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4번 봐봐. 매수자 시장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사려는 사람이 주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초과 공급일 때는 매수자가 짱이잖아. 그러면 초과 공급일 때는 공급량이 많아, 이렇게 되겠잖아. 그러면 가격이 어쩔까? 떨어지지? 그치? 그래서 거기 뭐라 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3번 지문하고 4번 지문은 좋은 지문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이 틀렸는데, 부동산 시장은 매수자 시장이 아닌 매도자 시장의 형태에 해당이 되는. 틀렸지? 우리 부동산은 매수자, 매도자가 둘이 다 같이 존재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6번 문제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다 별표 하나만 좀 쳐주시고. 자,
요 얘기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격이 창조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창조된다는 얘기는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가격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이 가격에 대한 거 잠깐 설명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사실 이게 좋은 문제인데 아마 요 얘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거니까 잘 보세요. 6번에다 별표 하나만 좀 쳐주시고, 많은 분들이 6번 문제를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잠깐 좀 설명합니다. 여기 보세요. 자, 여기는 보니까 우리가 종축에는 프라이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횡축에는 뭐가 있냐면 시간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이 어떻게, 자,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창조가 되는가, 그 과정을 설명한 것이 바로 이 그래프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매도자는요, 높은 가격에서 자기 물건을 팔려고 할 것이고, 맞습니까? 매수자는 싸게 사려고 할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매도자는 여기 이 위에서 가격이 결정이 돼, 여기서 팔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매수자는 싸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위치가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지금 꿈이 다르죠? 동상이몽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매도자가 위에 있고 매수자가 위에 있는지 아시겠어요? 매도자는 왜 물건을 뭐 하려고? 비싸게 팔려고 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이고, 매수자는 물건을 뭐 하려고? 싸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알다시피 자기가 비싸게 팔겠다고 해서 이게 팔리겠어요?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가격은 어떻게 된다? 떨어져 버려요. 맞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매도자가 자기가 산 가격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 0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산 가격이기 때문에 난 어디 밑에는 팔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금액을 우리는 하한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밑으로는 안 팔아,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매수자는 자기가 지금 이 가격이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너무 차이가 났잖아. 근데 이 가격에 살 수 있겠어? 없죠? 그러니까 못 사니까 점점 어떻게 된다?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이해 갔어요 지금? 자, 이런 형태가 돼버린단 말이야. 아, 잘못 그랬다. 맞나? 반대로 그랬지? 죄송해요. 자, 그래서 매도자는 어떻게 되냐 하면 거기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겠죠? 죄송해요. 가격이 점점 내려가겠죠? 미쳤어. 자, 하한선이죠 이게 지금. 그 다음에 매수자는 어떻게 된다?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거 맞죠? 예, 상한선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왜 이 경매 시장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잖아. 내가 어디까지만 경매 입찰가로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이상은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요. 여기 이 바깥에 있는 금액은 우리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딱 겹치는 요 선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균형점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우리는 무슨 가격이라 한다? 균형 가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가격에서 사실은 거래가 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균형 가격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 가격에 딱 사는 경우가 좋은데, 그러면 이 균형 가격에 대해서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팔면 좋은데, 능력이 좋은 물건들은 어떻게 된다? 비싸게 더 팔릴 것이고, 맞아요? 능력이 좋은 사람은 발품을 해서 싸게 살 것입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가, 제가 왜 이 문제를 풀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뭐냐? 자,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균형 가격인데, 여기 선에서 딱 하게 되면 둘이 아주 잘 물건을 산 거야. 알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사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쵸?
또 여기에서 사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파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맞죠? 그럼 이때 얘를 A라고 보고 얘는 B라고 했을 때 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자, 얘는 A라고 하는 애가 여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를 했다면 누가 이익을 봤을까 이런 얘기야. 매수자가 매도자가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다시 여기에서 만약에 자 물건이 거래가 됐다면 여기는 누가 이익을 볼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매도자 매수자 매도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풀어주는 거야. 알겠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얘기야. 자, 아까 매수자는 여기에서 사고 싶었지만 여기까지는 내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 근데 지금 매수자가 여기에서 물건을 구입을 했어. 그러면 이만큼을 절약한 꼴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이익을 봤다라고 한다? 매수자가 이익을 봤다라고 하는 거야. 착각하면 안 돼. 알겠어요? 여기는 매도자 하면 안 돼. 이 그림을 다 그려놓고 제가 그 투어를 하잖아요. 강의를 하면서 다다라지 매도자 이렇게 얘기하면 콧구멍을 확 막아버려야 돼. 알겠죠? 이거 누가 이익을 보는 거야? 이거 매수자가 이익을 보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B에서는 누가 이익을 보는 걸까? 그러면 이제 나오겠죠? 자, 아까 매도자는 여기까지 자 내가 팔려고 했었지? 근데 여기서 팔렸으니까 이만큼에 대해서 누가 이익을 본 거다? 매도자가 이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거리가 먼 것을 골라내라 했는데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림 보세요. 그 빗금친 그림 안에 A하고 P라고 나온 거 있죠? 그건 누가 이익을 본 거라고 그랬어? 매수자, 그 다음에 P하고 B는 누구? 매도자.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림에 써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매도인의 주관적인 제한 가격은 시간의 경감에 따라 점점 뭐가 되고 있어요? 매도자는 처음보다 가격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안 팔리니까. 낮아지게 되고 매수인의 주관적인 제한 가격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점점 뭐 하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맞는 질문 2번 부동산의 거래 가격은 매도인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최소 가격에다 밑줄. 최소 가격을 뭐라고 한다? 하한선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자, 하한선을 최소 가격이라고도 해요. 매수인은 더 이상 지불할 수 없는 최대 가격에다 밑줄. 최대 가격을 뭐라 그랬다? 상한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이에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결정이 금액이 이루어지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O와 T0. O와 T0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맞아요 여기? 자, 그 사이와 H선이라고 하는 게 여기 선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 바깥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사이와 H선 오른쪽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성립하기 어렵고 부동산 시장은 빗금 안에서만 성립하게 된다. 맞는 얘기죠? 4번이 틀렸는데 보겠습니다. 만일 P에서 매매가 성립이 되면 AP만큼을 누가 이익을 보는 거라고 그래서? 매수자가 이익을 보는 거라 했지?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 매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주관적인 이익이 생기며 PB만큼은 누가? 매도인이 주관적인 이익이죠? 자, 그 점 틀리면 안 되겠어요. 5번. 매도인의 제한 가격과 매수인의 제한 가격이 서로 일치하는 이 점에서 부동산의 가격이 형성이 되고 이는 이 가격을 찾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감정평가업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장가치에 해당이 된다. 맞는 얘기. 6번 문제 좋은 문제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8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주거분리와 주택의 여과 과정에다가 밑줄. 자, 그 다음에 옳은 것을 골라내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자, 1번에 보면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에 저소득층은
정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외부 효과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주거지에서 멀리 거주하려고 할까? 가깝게 거주하려고 할까? 가까이.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왜 저소득층은 고소득층 주변에 가까이 근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올라지. 할증이야 할인이야? 할증 현상이 일어나는 거 배웠었죠? 그래서 저소득자들은 항상 고소득자 주변에 가까이 머물려고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멀리 거주한다는 얘기가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2번. 주거분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주거분리는 직장과 주거지야 아니면 소득 계층이야. 소득 계층에 따라서 저소득자냐 고소득자냐 분류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자, 주택 소비자가 부의 외부 효과를 밑줄 추구하려 하고 해다 밑줄. 자, 질문. 부의 효과를 추구하려 해? 피하려고 해? 피하려고 해야지만 정상이지?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 추구하려 한다 그래서 틀린 거야. 그 다음에 정의 외부 효과의 편익은 밑줄 피하련다 에다 밑줄 틀렸지? 정의 효과는 추구하는 것이고 부의 효과는 피하는 것입니다. 용어 꼭 머릿속에 담으세요. 알겠죠? 다시 정의 효과는 뭐 하는 것이고 추구하는 거야. 부의 효과는 피하려는 거. 뭐 용어 머릿속에 담아주시고요. 자, 3번이 정답인데 옳은 얘기죠. 주택의 여과 과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밑줄 주택의 질과 그 다음에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변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과 현상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주택의 질이 개선이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자, 맞는 얘기. 4번은 왜 틀렸는가 볼까요? 안정적인 주택시장에서 주택의 여가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더라도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지요. 기대하는데 힘들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알겠죠? 자, 5번. 인근 지역의 여가 과정에 따른 침입과 천이. 자, 질문. 자, 우리 하향 여가는 어떤 것을 하향 여가라고 하죠? 누가 밀고 들어가는 거야? 저소득층이 밀고 들어갔을 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지? 침입이라고 하는 거지. 침입이야. 그 다음에 저소득층화, 이 지역이 전부 다 저소득 지역으로 다 되는 것을 뭐라 한다고 우리는 천이 현상이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 자, 친이과 천이가 논리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밑줄 천이가 논리적으로 먼저 적용이 되는 거야? 틀렸지? 누가 먼저 적용되냐? 그렇지, 침입이 먼저 되는데 뭐라고 나왔다? 천이가 먼저 적용된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된 겁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 자, 10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여과 과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라 했는데요. 1번서부터 볼까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되는 것은 하향 여가가 계속되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점차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맞는 얘기지? 네. 자, 2번이 틀렸는데 주택의 상향 여가에다가 밑줄. 자, 질문 들어갑니다. 상향 여가는 뭐지? 누가 밀고 들어가는 거야? 고소득자가 저소득자가 고소득자가. 단 조건이 있지. 무슨 이벤트가 꼭 있어야 돼? 재개발이라는 이벤트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 2번이 왜 틀렸는가 봤더니 상향 여가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보조금 지급 등 소득 증가 이유로 인해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때 나타나는 거야? 아니지. 상향 여가는 내가 뭐라 그랬다? 재개발로 인하여 누가 밀고 들어가는 거야? 시작. 고소득자가 밀고 들어가는 게 상향 여가지. 저소득자의 소득과 상관이 없어. 알겠죠? 자, 틀렸죠? 3번은 보겠습니다.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는 저가주택 시장의 기존 균형 임대료 수준에서 초과 수요를 야기하고 초과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저가주택 임대료도 상승하게 된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저가주택들이 막 어떻게 돼? 저소득층들이 막 우리의 집들이 많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임대료도 비싸지게 되고 집값도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맞는 얘기. 그 다음에 4번.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보수를 통한 밑줄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다면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별표. 자, 질문 들어갑니다. 저소득층 지역에서 지금 보수 비용보다도 가치 상승이 올라갔잖아. 그러면 이건 어떤 현상이 있다는 얘기야? 저소득층 지역에서. 내가 수리비는 1,00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가치 상승분이 2억이 넘는 상승분이 생겼어. 저소득층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어떤 현상이야? 재개발 하나밖에 없어.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냐면 저소득층에서의 가치 상승이 올라가는 것은 재개발 하나밖에 없어. 알겠어요? 머릿속에 노트 정리하세요. 다시 저소득층 지역에서는 가치 상승이 올라가는 건 뭐밖에 없다고? 재개발 하나밖에 없어. 알겠죠? 그러면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다면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다? 재개발로 인하여 이런 뜻입니다. 자, 상향여가가 발생할 수 있다. 맞는 얘기지? 자, 재개발이 일어나게 되면 누가 밀고 들어온다고 그랬지? 고소득자가 밀고 들어온다고 그랬잖아. 그럼 고소득자가 밀고 들어가는 것은 무슨 여가? 상향여가라고 그랬지? 자, 그는 알아두시고. 맞는 얘기. 5번. 고소득층의 주거지와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인접해 있을 때 이런 얘기야. 그러면 경기지역의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 할인돼. 할증되는 거 맞지? 반대로 자, 고소득층 주택은 뭐가 된다? 할인되는 거죠. 자, 맞는 지문. 자, 11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1번서부터 볼까요? 효율적 시장에다 밑줄. 자, 제가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효율적 시장은 세 가지로 구분을 줬는데 약성, 중강성, 강성으로 구분하는 거 맞죠? 그럼 완전 경쟁 시장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완전이나 불완전 경쟁이나 둘 다 효율적 시장이야. 다만 완전이냐 불완전이냐의 차이점이 있다면 초과 이윤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효율적 시장은 뭐예요? 시작. 정보가 어떻게 시장에 어떻게 반영한다고요?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시장을 뭐라고 한다고요?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게 알아야 돼요. 그럼 또 질문.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야? 초과 이윤이 발생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시장을 할당 효율적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거기 볼게요.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틀린 것을 골라내라 했는데 1번서부터 보겠습니다.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하는 것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시장에 반영이 돼서 시장 가치에 반영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약성 효율적 시장에다 밑줄. 자, 아까 제가 약성, 중강성, 강성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럼 제가 머릿속에 끄집어낼게요. 약성 시장에서는 무슨 정보를? 과거 정보만 알 수 있는데 과거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한다, 기본적 분석을 한다. 기술적, 그래서 약술 먹은 준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기술적이야.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약성 시장에서의 초과 이윤은 어떤 정보를 가져야지만 얻을 수 있다? 현재와 미래. 맞아요? 그러면 중강성 시장은 현재 정보를 알기 위해서 기본적 분석을 한다고 그랬었죠? 맞습니까? 그러면 현재에서는 이미 과거나 현재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초과 이윤에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미래. 맞아요? 그 다음에 강성 시장에서는 이미 내부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거지. 그럼 강성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이런 게 머릿속에 노트 정리가 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게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 그에다 동글뱅이, 과거에다 동글뱅이,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역사적 자료란 얘기는 과거 자료를 이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분석하여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 자료 가지고서는 정상 이윤을 찾을 수가, 초과 이윤을 찾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과거 자료만을 가지고서는 초과 이윤을 찾아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요. 자, 그 다음에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다 몇 줄. 자, 과거에다 동글뱅이, 그 다음에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에다가 동글뱅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므로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본적 분석에다가 밑줄 하여 투자해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지금 무슨 정보하고 무슨 정보를 가지고서 한다는 얘기야. 시작. 과거와 현재 정보를 가지고서는 정상 이윤은 이미 찾아 먹은 거잖아. 그럼 초과 이윤은 찾아 먹을 수가 없어. 무슨 정보를 가져야지만, 미래 정보를 가져야지만 될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게 맞는 질문. 자, 그 다음에 4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 가정에 근접하게 부합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강성이란 얘기는 이미 정보 공개가 다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처음에 시장론 들어갈 때 완전과 불완전에 대한 설명을 하고서 꼭 들어가죠. 완전은 정보 공개가 된 시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불완전은 정보 공개가 되지 않은 거 맞죠? 그러면 강성은 이미 다 정보가 다 까발려져 있으니까 공개할 정보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OX, O가 되는 거 맞지? 그래서 그 지문을 얘기한 거야.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에 부합된다는 얘기는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궁합이 잘 맞을 때 우리는 부합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잘 맞는 시장이며 진정한 효율적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정보가 다 반영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반영이 된 시장을 우리는 효율적 시장이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정보가 다 반영이 돼 있다. 이것을 우리는 효율적이다. 아까 제가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정보가 즉각 반영되는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4번 질문도 맞는데 5번이 왜 틀렸는가 보겠습니다. 5번이 정답인데 5번이 왜 틀렸는가 보면,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자, 그 말 틀렸지? 지금 강성 효율적 시장은 정보 공개가 안 된 정보가 없어. 다 공개가 된 거야. 알겠죠? 근데 이게 뭐라고 했어? 자,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그렇구나.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그러니까 맞는 얘기네. 다 반영이 됐다는 얘기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초과 이윤을 찾아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있다라고 그래서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12번 문제하고 13번 문제는 풀지 마요. 뭐 틀린 건 아닌데 12번하고 13번 말장난을 너무 심하게 쳐나가서 오히려 아는 것도 헷갈릴 것 같으니까 풀지 마요. 알겠죠? 14번 문제. 부동산 시장에서 할당 효율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리가 먼 것을 골라내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서부터 볼까요?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 모든 정보가 그 할당에 있어서 효율적이라 볼 수 있다. 아까 제가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정보가 즉각 반영이 됐다라고 해서 시장에 다 반영이 됐을 때를 뭐라고 했다? 효율적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맞는 지문. 2번.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이므로 초과 이윤이 없지만, 맞죠? 자, 불안정 경쟁 시장은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초과 이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요, 엄밀하게 이 지문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불안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요? 그럼 또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할당 효율적일 수도 있고 할당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그랬었죠. 그럼 할당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의 할당 효율적인 것은 약성, 중강성, 강성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 강성이야. 할당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무슨 시장? 시작. 약성과 중강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내용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은 맞았다라고 보고요. 3번이 틀렸는데 할당 효율적 시장의 개념은 완전 경쟁 시장에만 성립함으로 틀렸지. 자, 아까 내가 거기 뭐라 했어?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과 불완전 둘 다 적용이 되는데 다만 우리가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는 뭐라고 했어? 방금 할당 효율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그랬지. 근데 여기서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성립한다고 그래서 틀리는 지문이야. 거기 틀렸지? 그 다음에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는 할당 효율적일 수 없다에다가 밑줄 긋고 거기도 틀렸지? 이해 가나요 이거?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4번 완전 경쟁 시장에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 비용에다 밑줄을 그시고요. 정보 비용은 바꿔서 초과 이윤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완전 시장에는 이미 정보가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볼 수가 없다. 맞죠? 자, 제가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라고 그랬다. 시작.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16번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6번 문제는 계산 문제인데요. 계산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계산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보 가치에 대한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정보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해서 초과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계산하는 공식 머릿속에 끄집어 볼게요. 제가 뭐라 하냐면 확실성 하에서 확실성 하에 무슨 가치?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 불확실성 하에 무슨 가치? 현재 가치를 빼주게 되면 우리는 정보 가치가 납니다.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 했냐면 이 현재 가치는 빼버리고 뭐라고 했다. 시작. 확실한 거에서 뭐 빼주라고 그랬다? 불확실한 것만 빼주라고 강조했을 거예요. 맞죠? 자, 원 공식, 이 정보 가치에 대한 원 공식은 현재 가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구하는 거죠? 미래에서 현재를 구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곱해줘야 될까? 나눠줘야 될까? 나눠줘야 되겠죠. 왜? 미래에서 나눠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할인법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확실성 하의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 하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간단해요.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닌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게 되면 어디 갔어? 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16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수한 정보 가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했는데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 신도시로 개발된다면 1년 후에다가 몇 줄 토지 가치는 2억 2천만 원이 될 것이다. 이게 최대의 총수익을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이게 이 확실성하라는 얘기는 총수익을 얘기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자, 2억 2천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잠깐만 한번 보자고요. 이 2억 2천은 1년 후야 현재야? 1년 후라고 분명히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년 후란 얘기는 미래인 거 맞죠? 근데 지금 내가 이 정보 가치를 따지는 순간은 현재야 미래야? 현재 따져보자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1년 후에 2.2억이니까 이것을 뭘로 따져보자는 얘기야? 현재로 따져보자는 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 맞죠? 그래서 거기를 따져보려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요구 수익률은 10%다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1 플러스 1은 항상 자기 자신을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률은 0.1에 1년이니까 1승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2.2억을 1년 후에는 2.2억이지만 현재는 나눠주게 되면 얼마가 될까? 2억이 현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돈으로 따지니까 2억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1.1에 1승 똑같은 거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거를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불확실성인 이 하에 대해서 할 때는 우리가 가중평균하게끔 돼 있어요. 가중평균이라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중평균한다는 얘기거든요. 가중이라는 얘기는 두 개를 더해서 나눠주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호황일 때가 있었고, 맞아요? 여기는 호황이 아니라 개발됐을 때와 개발되지 않을 때 두 가지의 사례를 들어놓은 거잖아요. 맞아요? 두 가지를 더해서 나눠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발됐을 때는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2.2억이죠? 맞아요? 개발됐을 때 확률이 몇 %라고 나와 있어요? 60%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얼마라고 그랬냐면 1.1억이라고 나와 있죠? 1억 100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1.1억의 몇 %가 개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40%. 이해 갔나요?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우는 거를 잘 못하더라고. 다시 머릿속에 담아. 개발됐을 때, 개발되지 않았을 때 그대로 금액만 적고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해서 나누게 되면 얼마가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하니까 얼마가 나온다? 0.4억, 즉 4천만 원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거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에다 별표 2개만 쳐줄래요? 아주 재밌는 문제입니다. 자, 웬만해서는 제가 별표 하나만 치는데 얘는 별표 2개 치라고 그랬었죠?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1년 후에다가 밑줄. 자, 생태공원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주거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정보 가치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보 가치에다 밑줄. 걷습니까? 네모 박스에 보겠습니다. 생태공원이 들어서는 확실한 경우에다가 밑줄. 그 다음에 현재 가치에다가 네모 박스. 현재 가치는 3,80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 선생님이 자, 제가 문제 다 읽고 할게요. 그 다음 줄에는 불확실한 경우에는 3천만 원이다. 요구 수익률은 10%다 하게 되면 이거 제가 풀어보세요 그랬더니 다 이렇게 풀고 있더라고. 그러면 틀려. 왜 그러냐면 여기 봐봐. 확실성하에 무슨 가치를 구하는 거야 이거? 현재 가치를 거기다 가르쳐 줬잖아. 그러면 또 거기다 현재 가치에다 또 현재 가치로 나누면 돼? 안 돼? 안 돼. 맞지? 근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열심히 나누고 있어. 답이 없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알겠죠? 모가지를 비틀어 버릴 수도 없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시작. 3,800만 원에서 3천만 원 빼주면 되는 거야. 이미 현재 가치로 나눠줬으니까. 맞죠? 그래서 값이 얼마가 된다? 800. 자, 정답은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36페이지 들어갑니다. 자, 지금 좀 제가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좀 아쉬워.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서 이 시작론에 있는 문제가 기출문제에서 여기 부분에서 많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집은 제가 보는 컨셉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세롬에서 보게 되면 기출문제집 따로 팔고 있지. 따로 팔고 있잖아. 이건 예상 문제집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교수님이 책을 쓸 때 보니까 기출문제집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기출문제를 되도록이면 삽입을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작론 앞부분에서 사실 기출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문제 하나도 안 나왔어 지금. 그래서 제가 높아하시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꼭 기출문제집 사서 풀으세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렇게만 보고 와서 이 문제집만 대비해가지고 시험 보러 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낭패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높아시면서 얘기하는데 기출문제 최소한 5년 이상의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된다. 알겠죠? 지금 여기 기출문제에서 요구하는 문제들이 지금 다 빠져 있어요. 지금 시험 문제는 그리고 지금 엉뚱한 문제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높아시면 얘기하는데 기출문제 꼭 풀으세요. 자, 그 다음에 입지 공간 구조론에 대해서 우리 잠깐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알겠죠?